한국이 이런 개발도상국 오지에 태양광까지 설치해준다고? 이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세탁용 쇼야.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가 이런 브라질 오지에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70년 전 브라질이 한국을 위해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손길을 내밀었다는 사실을요. 해는 매일 떠오르는데 이 마을엔 늘 어둠뿐이었습니다. 고장난 발전기, 끊긴 전선, 꺼진 희망. 문제는 전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빛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전구 하나 켜는 게 아닙니다. 세대를 밝힐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빛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70년을 건너 다시 만난 감사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라라 멘데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책위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갑자기 상사가 불러내더군요. 클라라, 브라질 북동부 태양광 프로젝트 검토 출장 가야 해. 브라질 북동부라니. 제 고향이긴 하지만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무거워진 건 지원국이 한국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이요? 저한테는 한국과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5년 전 일입니다. 제 여동생 루시아가 한국인과 결혼했어요. 김태호라는 남자였습니다. 상파울루에서 만났는데 정말 신사적이고 다정했어요. 루시아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소개해주고 저희 가족 모두 태호를 좋아했죠. 결혼식도 한국 전통 방식으로 올렸습니다. 태호 부모님도 브라질까지 오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다라며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그런데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태호가 루시아에게 한국 방식을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면서 한국으로 이주하자고 했죠. 루시아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결혼 전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라며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태호는 점점 권위적으로 변했어요. 한국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루시아의 직장까지 그만두라고 했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작년이었습니다. 루시아가 임신했는데 태호가 갑자기 아이는 한국에서 낳아야 한다고 했어요. 브라질 의료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면서요. 루시아는 겁에 질렸습니다. 언어도 서툰 한국에서 혼자 출산한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태호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한국 여자라면 당연히 따라온다는 식이었죠. 결국 루시아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태호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면서 브라질에서 키우겠다고 고집부린 건 루시아라며 책임을 전가하더군요. 그때부터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배려하는 척하지만 결국엔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처음엔 다정하게 접근해서 나중엔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결국 자기 색깔로 물들이려는 사람들. 그게 제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출장은 가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브라질 북동부는 여전히 메마른 땅이었어요.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는데 정작 전기는 없는 아이러니한 곳이죠. 공항에서 렌터카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 먼지가 자욱하더군요. 창밖으로는 낡은 집들과 고장난 전봇대만 보였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간판이 하나 서 있더군요. 농촌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 한국어와 포르투갈어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루시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혼자서 아이 키우며 힘들어하는 동생 말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처음엔 달콤한 말로 접근했다가 나중엔 자기 방식을 강요할 거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현장 안내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담당자가 이현수 박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남자였어요.
클라라 박사님 현장 둘러보시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호처럼 과도하게 친근한 척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는 늦출 수 없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단순히 태양광 패널만 설치한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학교 옆에는 컴퓨터실이 있고 그 옆에는 직업훈련소가 있었습니다. 급수시설도 태양광으로 돌아가고 있더군요. 심지어 작은 의료소까지 있었어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마을 전체 인프라를 구축한 거군요. 이현수 박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전기만 공급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죠.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태호가 처음에 루시아에게 보여줬던 그 세심함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혹시 이것도 처음만 그럴듯하고 나중엔 방치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지 주민들을 훈련시켜서 직접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현지인들이 고장난 장비를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요? 결국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현수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호도 결혼 전에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둘러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죠.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태양광 패널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더군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해주고 있어서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법이죠. 그날 저녁, 이현수 박사와 간단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이 사람은 태호와는 다른 타입이었어요. 말이 많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불안했어요. 태호도 처음엔 과묵하고 신중해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속을 알기 어렵죠. 박사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만뒀어요. 어차피 며칠 더 있으면 본색이 드러날 테니까.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루시아도 처음 1년은 행복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더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현수 박사가 새벽 5시부터 나와서 태양광 패널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아침 점검입니다. 하루 중 발전량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점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패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연결선까지 다시 확인하더군요. 마치 자기 집 물건 다루듯이 말이죠.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현지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박사님이 항상 저래요. 마을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니까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이현수 박사가 마을 아이들에게 태양광 발전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포르투갈어가 서툰데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더군요. 아저씨, 나중에 이거 고장나면 어떡해요? 한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현수 박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진짜 진지해지더군요. 너희들이 직접 고칠 수 있게 가르쳐 줄 거야. 그 말을 할 때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업무적 대답이 아니었죠. 저녁에 이현수 박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현수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더군요. 점점 더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이현수 박사가 현지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본사에서는 기본적인 설치만 요구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같은 대답이었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태호도 처음엔 이런 식으로 신비로운 척했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마을 원로 마르코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클라라 양, 잠깐 와보게. 마르코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셨죠. 한국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생각난 게 있어서 말이야. 할아버지가 낡은 상자를 꺼내오셨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전쟁 당시로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브라질 간호사들과 젊은 한국 군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브라질도 한국 전쟁에 의료진을 보냈단다. 1953년이었지. 그런데 사진 속 간호사 중 한 명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아버지, 혹시 이 간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물론이지. 내 누나야. 이사벨라 멘데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멘데스라고? 설마. 할아버지 성함이 마르코 멘데스세요? 그래. 왜? 저도 멘데스예요. 그런데 제 외할머니 이름이 이사벨라였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셨는데 저는 그냥 늙으신 분의 옛날 얘기려니 했었죠. 혹시 이사벨라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마르코 할아버지가 놀라시더군요. 그렇다면 너는 내 조카딸이구나. 갑자기 모든 게 이상해졌어요. 제가 한국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루시아와 태호 때문이었는데 정작 제 외할머니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니. 그날 밤 이현수 박사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혹시 이 사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이현수 박사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마을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제 외할머니가 한국전쟁 때 의료진으로 참여했다고 하시는데 이현수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클라라 박사님 외할머니 성함이 이사벨라 멘데스세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저희 집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어요. 이현수 박사가 급히 숙소로 돌아가서 가방을 뒤졌어요. 그러더니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편지 안에는 똑같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뒷면에 뭔가 적혀 있더군요. 이현동 상병에게 빨리 나와서 고향에 돌아가길. 이사벨라 간호사가. 이현동이요? 제 할아버지예요. 이현수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중상을 입으셨어요. 그때 브라질 의료진이 치료해 주신 덕분에 살아서 돌아오실 수 있었다고 하셨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한국과 제 외할머니가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그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셨던 거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브라질에서 받은 은혜를 꼭 갚으라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브라질 사람들을 도우라고.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현수 박사의 그 특별한 정성, 개인적인 이유라고 했던 말들이 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자원하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업무로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브라질로 급히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외할머니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 그 얘기구나.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간호사로 한국에 가셨다더라.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했다고. 특히 젊은 군인 하나를 살렸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하시더라.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군인이 이현동 할아버지일까요? 그 군인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글쎄, 이현모. 이현동이었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자주 부르셨거든.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한국이 사실은 외할머니가 생명을 구해준 나라였다니. 다음 날
이현수 박사가 또 다른 편지를 보여줬어요. 이번엔 이현동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였습니다. 이사벨라 간호사님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질로 돌아가시면 행복하게 사세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현동 드림. 편지는 서툰 포르투갈어로 적혀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었다는 게 느껴졌죠. 할아버지가 평생 이 편지를 간직하셨어요. 이현수 박사가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브라질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언젠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태호 때문에 한국을 미워했는데 정작 제 외할머니는 한국 사람을 구해주셨던 거예요. 외할머니도 편지를 남기셨어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부탁해서 외할머니 유품을 찾아봤어요. 그 안에서 외할머니가 쓰신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젊은 군인들이 자꾸 생각난다. 특히 이현동이라는 친구.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그 친구들이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다.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외국 사람인 나에게도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다. 나중에 나이 들면 꼭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 그때 받은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을 미워하는 동안 외할머니는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이현수 박사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나쁜 경험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외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인연을 생각하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인 것 같아요. 이현수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제정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WHO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였죠. 모든 비필수 프로젝트는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상사의 전화를 받고 멘탈이 나갔어요. 이제 막 진실을 알게 됐는데 프로젝트가 중단된다니. 한국 팀에게도 철수 명령이 내려졌어요? 네, 이미 통보했습니다. 이현수 박사를 찾아갔어요. 박사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지시가 내려왔으니까요. 그럼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 시설은 돌아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박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분명히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들었는지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이 이현수 박사에게 매달렸죠. 아저씨, 정말 가세요? 나중에 또 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울먹였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브라질 태양광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해야 해요. 클라라,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야? 제가 외할머니와 이현동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70년 전의 약속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이걸 끊을 수는 없다고.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민간 후원이든 뭐든. 정말 발로 뛰었어요.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하고 브라질 정부에도 건의했죠. 외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더군요. 70년을 넘나든 한국 마이너스 브라질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도 나왔죠. 1년 후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어요. 이번엔 WHO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이었죠. 마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태양광 발전소는 물론이고 새로운 시설들이 더 생겼더군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어른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있었어요. 클라라 박사님.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겼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죠. 아저씨도 다시 왔어요? 이현수 박사도 와 있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왔더군요. 민간 후원으로 프로젝트가 확대됐어요. 클라라 박사님 덕분이죠. 아니에요.
외할머니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마르코 할아버지가 외할머니 사진을 가져오셨더군요. 이사벨라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미워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감사한 마음뿐이었거든요. 이현수 박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외할머니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겠다고. 외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겠다고. 지금 이 마을에는 진짜 빛이 흐르고 있어요. 전기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있죠. 루시아 때문에 한국을 미워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개인의 잘못을 나라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국제 협력이 뭔지, 진정한 도움이 뭔지. 그건 화려한 쇼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지속 가능한 마음이라는 걸. 태양은 매일 뜹니다. 외할머니와 이현동 할아버지가 만든 인연처럼 이 빛도 계속될 거예요. 세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어요.